김정은을 격분시킨 고위 외교관의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억만금을 써서라도 그놈을 잡아오라. 북한이 전례 없이 중국 당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며 국경 일대에 수색망을 깔았지만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엄한 경계와 봉쇄 작전을 뚫고 목숨을 내건 도주를 성공시킨 수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대체 정권 핵심 자금의 비밀을 쥐고 있던 외교관 일가는 어떻게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생명을 담보로 한 가정의 치열한 투쟁기가 펼쳐집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재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철입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이 된 건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배치됐어요.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말단 외교관이었죠. 하지만 중국어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북중 국경의 핵심 도시인 단둥 무역 대표부로 발령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역 대표부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무역 업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었어요. 매월 수백만 달러가 오갔습니다. 무기 수출, 석탄 밀수, 위조 달러, 사이버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들이었죠. 제 임무는 이 돈들을 세탁해서 김정은 일가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의 은행들이 주요 경유지였어요. 한 번에 200만 달러씩 송금했습니다. 제 서명 하나로 거액이 움직였죠. 그 대가로 저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단둥 최고급 호텔에서의 생활, 고급 승용차, 외국 술과 담배. 심지어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미국 애들이랑 농구했어요. 아들 철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 네.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딸 미영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발표회가 있어요. 쇼팽을 연주할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멋지구나. 북한에 있었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경험들이었죠. 하지만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24시간 감시였어요. 단둥 호텔방에는 도청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동할 때마다 보위부 요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전화통화도 모두 녹음됐어요. 심지어 가족들과의 사적인 대화까지요. 여보, 오늘 철호 성적표 받았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땠어? 수학이 좀 아쉽네요. 과외를 시켜야 할까요? 그러자고.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돈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빼돌린 식량 판매 대금, 정치범들의 강제 노동으로 번 돈, 마약 밀매 수익까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이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같은 부서의 김태식 참사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 참사관은 어디 갔나요?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일주일 후 김태식이 반역자로 공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철민 참사관이었어요. 역시 갑자기 사라진 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박성호까지. 모두 저와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비자금 관리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숙청이 시작됐을까요? 추측해보니 국제 제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유엔과 미국이 북한의 해외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계좌 번호들, 싱가포르 은행 정보, 중국의 협력 업체들.
심지어 김정은 가족의 개인 계좌까지. 이런 정보를 가진 채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다음 명단에 올랐던 거예요. 아내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더 심해졌어요. 최진수 사장님과 통화할 때였습니다. 리 참사관님, 요즘 평양 분위기가 어떤가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재 관련해서 민감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숨을 쉬는 것 같은. 도청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망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평양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귀국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가 호텔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 최진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 참사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평양에서 특수부대가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을 데려가려고 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특수부대라니요? 네. 외교관 신분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당신은 반역자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모두 일어나. 빨리 피해야 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평양에서 우릴 잡으러 사람들이 왔어. 아들 철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2가지 선택이 있어. 평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망명이에요? 딸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결과는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따를게요. 망명하자. 살기 위해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리명철 동지, 계시죠? 중요한 연락이 있습니다. 북한 억양이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화장실로 피해. 조용히.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옷을 입고 나갈게요. 문 밖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사이 휴대폰으로 최진수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그들이 왔어요.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호텔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리명철 동지, 빨리 나오세요. 문 밖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다행히 2층이라 뛰어내릴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뛰어야 해요? 철호가 무서워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용기를 내. 먼저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다리에 충격이 왔지만 다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이제 미영이 차례야. 딸이 떨면서 창문에 앉았어요. 무서워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미영이가 눈을 꽉 감고 뛰어내렸어요. 제가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철호, 마지막으로 아내였어요.
여보, 조심해요. 아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없네. 그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요. 호텔 뒷문으로 뛰어갔어요. 최진수 사장님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전한 곳에서 준비를 해야 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최진수 사장님이 룸미러로 저를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1시간을 달려 외곽의 작은 공장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잠시 숨어 계세요. 제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반드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1시간 후 최진수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북한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보위부뿐만 아니라 정찰 총국까지 나섰습니다. 정찰 총국이요? 네. 그들은 외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사관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됐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대사관까지는 30km. 검문소들을 모두 통과해야 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최진수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마침 내일 한국 관광객들이 단둥 총영사관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 틈에 섞여 들어가는 거군요. 네. 하지만 완벽하게 위장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차림도 평범한 관광객처럼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걸로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최진수 사장님이 만들어준 신분증을 보며 걱정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서는 통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한국관광단이 호텔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섞여 버스에 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최진수 사장님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버스 안에는 20명 정도의 한국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해 보이는 중년 부부들이었어요.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내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북한 사투리가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멈췄어요. 무장한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신분증 준비하세요.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경찰이 제 앞에 섰어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 씨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관광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분. 경찰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들 철호 차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증은 없나요? 철호가 당황했어요. 학생증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가방에 놓고 왔나 봐요. 최진수 사장님이 재빨리 나섰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깜빡해서. 경찰이 철호를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고등학생이면 학생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관광 가이드가 개입했어요. 여행사에서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함께 온 거예요.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는 꼭 챙겨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검문소는 총영사관 앞 500m 지점이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삼엄한 곳이에요. 북한이 중국 공안에 압력을 넣어 국경지역 검문이 강화된 상황이거든요. 최진수 사장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버스가 멈췄을 때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전체 수색입니다. 모두 내리세요. 승객들이 하나씩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희도 따라 내렸습니다. 한 줄로 서세요. 신분증과 소지품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철저했어요. 가방도 뒤지고 몸까지 수색했습니다. 저는 줄에서 네 번째였어요. 앞 사람들이 검사받는 걸 보니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분. 제 차례가 왔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봤더니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김철수, 1973년생.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왔어요. 해당 없음. 다행히 가짜 신분이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옷가지와 세면용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경찰이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깜빡하고 넣어둔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그냥 메모장입니다. 경찰이 수첩을 펼쳤어요. 다행히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읽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네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관광지 정보입니다.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적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더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다른 경찰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 얼굴이 익숙한데요? 심장이 멈춰섰습니다. 들켰나 싶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두 경찰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때 최진수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이분들 저희 관광단입니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뭔 상관이에요? 경찰이 짜증을 냈어요. 대사관에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늦으면 문제가 됩니다. 몇 분 더 망설이던 경찰이 수첩을 돌려줬어요. 다음 분.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딸 미영이 차례였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박미영, 15살. 경찰이 미영이를 봤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강남의. 강남고등학교요. 실제로는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거였습니다. 강남고등학교? 거기가 어디지? 경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긴장해서 그래요. 강남에 있는 서문여고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답하는군요. 왜 본인이 대답 못해요?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그때 관광단의 한 아주머니가 도와줬어요. 애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우리 딸도 그런데 이해해주세요. 다른 관광객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애 하나 때문에 너무 오래 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박또박 대답하세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내 차례였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모두 버스에 다시 타세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쪽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단둥 주재 한국총영사관이었어요. 여보, 저기 보여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다 왔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서 버스가 멈췄어요. 관광객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그런데 정문에서 또 다른 검문이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입니다. 여권을 보여주세요. 관광객들은 모두 여권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진수 사장님이 총영사관 직원과 이야기하더니 저희를 불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의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총영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둥 주제 한국 총영사관 문을 통과한 순간 저는 드디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리명철 참사관님, 일단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총영사관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북한에서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이 거셉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바로 그날 밤 평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섰다는 거였어요. 억만금을 써서라도 리명철을 잡아와라. 김정은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진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북한 공작원들이 총동원됐어요. 리 참사관님, 단둥 시내 곳곳에 북한 요원들이 배치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총영사관 정보담당관이 알려줬어요. 심지어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현상금이요? 500만 달러입니다. 당신을 잡아오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500만 달러라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중국 공안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 새벽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거기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바로 탄로 났어요. 다음 날 새벽 총영사관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 수상한 차량들이 여러 대 보였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총영사관 경비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몇 대나 있나요? 최소 6대는 됩니다. 모든 출구를 막고 있어요. 결국 총영사관에 고립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딸 미영이가 불안해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영사관 직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악의 경우 당신을 북한에 인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어요. 여보, 어떡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CNN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정말요? 네. 북한 고위 외교관의 망명 시도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BBC, 로이터, AP통신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의 추격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리명철의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 북한에서 새로운 협박이 들어왔어요. 제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협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망명한 대가로 가족들이 고통받는다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 철호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괜찮다. 우리가 해낸 일이 옳은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국제적 압력 때문에 중국이 물러서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영사관 직원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비밀리에 이송해야 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영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외교관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검문소에서 멈췄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외교관용 차량입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잠시만요. 중국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통과하세요. 드디어 검문을 통과했어요. 공항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뒤를 경계했어요. 혹시 추격 차량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단둥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특별 게이트를 통해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끝난 건가요?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단둥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3시간 후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될 거였습니다. 김정은의 500만 달러 현상금을 피해 국제적 관심과 외교적 압력으로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하늘이 눈부셨어요. 여보, 저기 보여요? 태극기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걸린 커다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딸 미영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어. 드디어 자유야. 하지만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리명철 씨 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특별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어요. 보안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와, 차가 정말 많네요. 아들 철호가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어요. 국정원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누구나요? 허가 없이도요? 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만 차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국정원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요. 2층짜리 조용한 주택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CCTV, 그리고 24시간 경비. 감옥 같았지만 안전한 감옥이었죠. 첫 일주일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단둥 무역 대표부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매월 수백만 달러의 비자금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무기거래, 석탄 밀수, 사이버 해킹, 위조 달러. 모든 불법 자금이었어요.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좌 정보도 아시나요? 스위스에 17개, 싱가포르에 12개, 중국에 23개 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계좌 번호들을 모두 불러줬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제재의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2주째부터는 생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원은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의 역사,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선거였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고요? 그럼요. 5년마다 선거를 해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컴퓨터 교육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을 검색해봤습니다. 북한을 검색하니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의 실상을 다룬 내용들이었죠. 이런 걸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 딸 미영이는 컴퓨터를 금세 익혔어요. 아빠, 여기서는 유튜브라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영상을 볼 수 있대요. 아들 철호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대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정착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감시도 없고 도청도 없는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수십 가지 과자, 수십 가지 우유. 북한에서는 배급받는 게 전부였는데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은행도 낯설었어요.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통장이 뭐예요? 돈을 넣고 빼는 계좌예요. 이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현금만 썼었거든요. 첫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요? 설명하기도 어려웠죠. 결국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됐어요. 철호는 물류회사에 들어갔고 미영이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흔들어 깨우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집니다. 매주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의미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 선생님이 주신 정보로 북한 비자금 50억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정말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목숨 걸고 망명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1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아내가 감탄했어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죠. 철호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늘을 날 수 있대요, 아버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날 밤 제주도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죠. 아직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착 2년째, 저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명철 씨, 유엔에서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의 전화였어요. 유엔이요? 네.
북한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의 실체를 폭로할 기회였거든요. 뉴욕 유엔 본부에 도착했을 때 떨렸습니다.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리명철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북한은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하자 회의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기 거래, 마약 제조, 사이버 해킹, 석탄 밀수.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돈들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동안 김정은 일가가 호화 생활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부 대표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정보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도 고마워했어요. 3일 후 유엔 안보리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여보, 당신이 해낸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외교위원회, 100명이 넘는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 국가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분명히 말했어요. ISIS, 알카에다,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래 내역입니다. 중동 테러 단체들에게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팔고 있어요.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준비한 문서들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2022년 헤즈볼라와의 무기 거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화학무기를 공급한 증거입니다. 의원들이 경악했어요. 이 자료들은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관리했던 자금이니까요.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날 증언 이후 국제사회가 들썩였습니다. 북한 추가 제재안 발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의.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리 선생님 증언으로 북한 비자금 150억 달러가 추가 동결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테러단체 자금줄도 차단됐습니다. 정말요? 네. ISIS 자금의 30%가 북한에서 나왔는데 이제 막혔어요. 세계가 조금 더 안전해진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리명철 씨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공로상을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시상식장에서 국무장관이 직접 상을 전달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로 탈북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저도 단둥에 있을 때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올해 초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하는데 제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저를 구했습니다. 증언을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억압에 맞서며 해방을 갈망하는 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용기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실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추천은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